계속 운전해. 내가 말했잖아.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보츠모스에 도착하면 웨이브지리로 방향을 틀어. 멈추면 바로 쏴버릴 거야. 알겠어? 조스테켓의 이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라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고요한 밤,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2편, 초맴 사건. 영화 킹콩 좋아하세요? 저는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포효하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고요한 밤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2편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킹콩의 원작 초안을 쓴 에드거 월리스의 작품 초맴 사건입니다. 에드거 월리스는 코난 도일과 애거서 크리스티의 동시대 작가로서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작품은 매력적인 사기꾼이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사랑으로 협박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상치 못한 결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마 결말을 예상한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고요한 밤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2편 초맴 사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책을 쓰는 변호사들은 보통 동료 변호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편이지만 뛰어난 검사 중 한 명인 아치볼드 랜턴은 예외였다. 그는 사건 기록을 정리해 보관하고 때때로 그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출판했다. 그는 초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출판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나름의 이론을 세웠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으며 알퐁스 또는 알퐁소 리비에라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알퐁스 드 리비에라는 여자들, 특히 세속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여권은 남미 공화국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때로는 르 마르키드 리비에라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그는 젊었고 올리브빛 피부에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졌으며 미소를 지을 때 눈부시게 하얀 치아 두 줄이 드러났다. 그는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자기 외모를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한 호텔에서 고용된 댄서로 일할 때는 작은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어 보이는 구렛나룻이 오히려 그의 젊음을 더 돋보이게 했다. 안기엔의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할 때는 작고 검은 콧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의 수많은 모험을 지켜본 진지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남성들은 그가 왜 여성들에게 사랑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예상할 수 없었던 여성들조차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후회했다. 어느 순간 그는 밑바닥에서 대접받지 못하며 일했던 도박장들의 VIP 손님이 되어 있었고 한때 춤 한 곡당 몇 푼을 받고 일했던 호텔에서 왕족처럼 살게 되었다. 다이아몬드가 그의 셔츠 앞자락을 장식했고 예쁜 손톱 관리사가 그의 손톱을 손질해 주었으며 한때 춤 파트너들이 수줍게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팁을 주었다. 생강의 한쪽 구석 싸구려 카페에는 쉬지도 않고 도미노 게임을 즐기는 지저분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곳은 그들의 아지트이자 소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별난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알퐁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알퐁스의 블러마르 오스만 대로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는 두툼한 등기 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 편지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적힌 편지에는 더는 보낼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보냈다. 알퐁스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런던, 로마, 암스테르담, 빈, 심지어 아테네로 떠났고 침대칸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최고급 호텔로 가서 호화로운 스위트를 빌리고 전화를 걸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알퐁스를 만나러 온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였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모욕적인 감정을 드러냈지만 항상 그에게 돈을 지급했다. 왜냐하면 알퐁스는 열정적인 관계를 맺었던 시기에 그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읽어주면서 여성들의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거의 파운드, 리라, 프랑 또는 길더 단위로 말해주면 여성들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결정을 제고하고 알퐁스는 용돈을 두둑히 챙겨 파리로 돌아갔다.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를 다룰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랬다.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신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로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리곤 했다. 그는 남편이나 여성의 남자 형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는 사람 대부분은 겁쟁이이며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율을 어기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믿었다. 그는 은으로 도금된 리벌버 2자루를 가지고 다녔는데 각각의 리벌버는 양쪽 엉덩이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 다녔다. 리벌버 총신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고 상하 손잡이에는 요정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리벌버를 카이로에서 빈에서 코카인을 밀수하던 한 남자로부터 사들였다. 알퐁스는 약 20명의 고객을 자신의 장부에 기록해 두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수를 늘려갔다. 그 20명 중 5명은 그에게 금광, 그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 였고 나머지는 은광이었다. 영국에 사는 한 은광, 은광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고 약간 슬퍼 보이는 여인이었으며 알퐁스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미워했고 알퐁스를 무지하게 미워했다. 그녀는 자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 그러다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혀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등등의 편지를 썼다. 알퐁스는 재미있었다. 그는 다음 용돈이 들어오는 9월까지 기다렸지만 돈은 오지 않았다. 10월에도 11월에도 오지 않았다. 12월이 되자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12월에 영국은 매우 우울하고 안개가 자욱해서 이집트로 가고 싶었지만 사업은 사업이니 곧 가겠다고. 그의 편지는 그녀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이모를 방문 중일 때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국 태생인 그녀는 알퐁스에게서 답장이 없자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욕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떠난 후였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 같은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그 편지를 열어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혼 이전에 일어난 일은 그녀의 일이었고 지금 일어난 일은 그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악몽을 꾸거나 아무 이유 없이 터져나오는 그녀의 울음을 이해했으며 아내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다. 도미노를 즐기는 거친 남자들과 어울리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알퐁스는 런던에 도착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었다. 여인은 집에 없었다. 대신 그에게 타이핑된 편지가 도착했는데 수요일에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늘 만나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 만남의 비밀을 유지하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그 만남은 늘 하던 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즐겁게 지냈다. 스판자의 최신형 자동차를 구매하고 파리로 운송할 준비를 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는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에 그녀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리비에라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무릎을 떨며 장식된 2자루의 총을 아무 저항 없이 넘겨주었다. 크리스마스 아침 8시, 오킹턴 서장은 따뜻한 침대에서 전화로 소식을 들었다. 차를 몰고 초맨커먼을 가로질러 가던 우유 배달원이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새 차처럼 보였고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차 지붕 위에는 3인치의 눈이 쌓여 있었고 차 밑에 고사리 잎은 여전히 푸르렀으니까. 겨울 아침 7시, 가능한 한 빨리 우유를 배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 축제와 파티를 즐기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없던 그에게 이 광경은 무척 흥미로웠다. 그는 자신이 몰던 포드차에서 내려 눈 위를 걸어갔다. 그는 한 남자가 엎드린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창백한 손에는 은빛 총신의 리볼버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우유 배달원은 2번째 남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그의 얼굴은 두꺼운 눈이 덮여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움츠러든 모습은 기괴하고 흉측했다. 즉시 우유 배달원은 자신의 차로 달려가 경찰서로 향했다. 오킹턴 서장은 호출을 받은 지 1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 12명이 차와 눈 속에 누워있는 시신들 주위에 모여 있었고 다행히도 기자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늦은 오후, 서장은 깊은 혼란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치볼드 랜턴은 수년간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로 평가받았으며 재무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보통법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만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치렌트는 동료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이 특정 법률 분야에 집중한 결과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으며 특정 유형 범죄의 권위자가 되었다. 또한 그가 집필한 책은 매우 중요한 교과서로 인정받았다. 1시간 후, 그는 런던 경시청에서 서장의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2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외국인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인 것 같아요. 그의 여권에 적힌 이름은 알퐁스 또는 알퐁스 리비에라입니다. 그는 파리에 거주하며 영국에 온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자인가요?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약 200파운드가 발견됐어요. 그는 네덜란드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1200파운드짜리 차를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 차가 바로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차량이죠. 제가 파리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그는 그곳에서 협박범으로 의심받고 있더군요.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봉쇄했지만 어떤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총에 맞았다고요. 몇 발이나 맞았죠? 1발,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다른 남자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고요. 차 안에서 약간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렌튼 변호사는 메모지에 몇 가지를 적었다. 다른 남자는 누구였죠? 그가 물었다.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인데 변호사님의 옛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라고요? 도대체 누구? 살인 혐의로 변호사님이 변호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조 스태킷이라고. 엑세터에서... 세상에. 그 사람이 확실한가요? 네, 그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주에 출소한 자동차 전문 절도범이잖아요. 어제 아침에 차를 훔쳐 달아났는데 추격 끝에 차를 버리고 경찰을 따돌렸어요. 어젯밤에는 중고차 딜러에게 낡은 차를 훔치려다가 발각돼서 추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차를 투팅해서 버려진 채로 발견했지만 그는 사라지고 난 후였죠. 그런데 초맨커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트렌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긴 채 천장을 응시했다. 조가 스판자를 훔치려다가 차 주인과 싸움이 벌어졌고... 렌튼이 설명하려 했지만 서장은 고개를 저었다. 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영국 범죄자들은 총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건 평범한 리볼버가 아니었습니다. 은도금의 상하 손잡이, 손잡이에는 요정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두 자로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조의 주머니에서 50파운드가 나왔는데 그 돈은 리비에라의 수첩에서 발견된 지폐의 일련 번호와 이어지는 번호였어요. 만약 그가 돈을 훔치려 했다면 전부 가져갔을 겁니다. 조는 살인을 주저할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변호사님도 알잖아요. 그는 엑세터에서 노파를 죽였어요.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리비에라가 그에게 50파운드를 줬을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서장이 수화기를 끌어당겨 귀에 댔다. 서장은 한 12개의 짧은 질문을 주고받은 것 같았는데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제 부하 중 한 명이 그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 그 차가 투팅에 그린론즈라는 이름의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9시 45분에 우체부가 그걸 봤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밤에 탐정놀이를 하고 싶다면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시죠. 그들은 반시간 후 매우 고급스러운 동네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2명의 형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집은 매물로 나와 있었고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 집은 2명의 노부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시골로 이사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맡긴 상태였다. 빈집 앞에 차가 서 있었으니 우체부의 관심을 끌만했다. 그는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차가 옆집에 찾아온 손님의 것으로 생각했다. 오킹턴 서장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이상하게도 그 노부인들은 악명 높게 인색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전기를 끊지 않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천장까지 이어진 아치형 지지대에 구슬 커튼 한 쌍이 걸려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앞쪽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곳은 1층 뒷방 중 하나였다. 바닥에 나무 판자 위에 피가 묻어 있었고 벽난로 안에는 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종이를 태웠군요. 방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났어요. 렌튼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재를 한 움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단어 하나조차 알아볼 수 없게 재를 섞어 놓았군요. 그는 혈흔을 조사하고 벽을 신중히 살폈다. 창문은 덧문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 덧문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총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았겠군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른 방들을 조사하던 경사가 돌아와 부엌 창문이 강제로 열린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다. 창문 아래 식탁 위에는 진흙 묻은 발자국 하나가 있었고 급히 자국을 지우려는 흔적이 있었다. 집 뒤에는 큰 정원이 있었고 그 뒤로는 텃밭이 있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스태킷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왜 여기로 왔을까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의 차가 여기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어요. 서장이 설명했다. 그는 이 집에 들어와서 값 나가는 물건을 훔치려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리비에라에게 들켰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츠 렌튼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다. 제가 그보다 더 나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범죄를 재구성하고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며 기록했다.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런던 경시청에 보관되어 있으며 많은 고위 공직자들도 이 기록을 신뢰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12월 24일 밤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었다. 거리는 미끄러웠다. 전차 선로는 끔찍할 정도로 더 미끄러웠다. 스태킷의 초조하고 작은 차는 심하게 미끄러지고 스릴 넘치게 흔들렸다. 그는 출발할 때부터 배가 고파 예민한 상태였고 저녁도 먹지 못해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난폭해졌다. 교회의 번화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전차는 느릿느릿 기어가며 애처롭게 종을 울렸다. 거리의 상인들은 도로 양쪽 끝에서 끝까지 가판대를 빽빽하게 늘어놓았다. 가판대에는 초록색과 빨간색의 호랑가시나무 화환과 어수선한 겨우살이 다발이 걸려 있었다. 정육점 가판대에는 덩어리진 생고기를 들고 가격을 외치는 시끄러운 상인들이 있었고 채소 가판대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접시와 컵, 화려한 그릇과 요리 제품이 높이 쌓인 상점 가판대에는 강력한 아세틸렌 램프 불빛이 반짝였는데 차가 미끄러졌다. 충돌음과 비명이 들렸다. 요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가판대 주인의 고함. 스태킷은 핸들을 바로잡고 전차와 트롤리 사이로 재빨리 빠져나갔다. 이봐, 너! 그는 핸들을 틀며 그를 막으려던 경찰관을 칠 뻔했고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어두운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다. 그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길게 뻗은 교외 도로가 있었다. 양쪽에는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운 집들이 붙어 있었고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세를 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인생이 반복되는 우물한 벽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1.5km쯤 더 가자 그는 인생 마지막에서야 최고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동묘지를 통과했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는 그를 400m도 채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리던 경찰관 한 명을 지나쳤다. 스태킷은 경찰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오히려 달리는 경찰관을 보니 짜증이 누그러지고 웃음이 났다. 시끄러운 작은 차를 길가에 세운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껐던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얼룩지고 찌그러진 흙바지가 엔진 진동에 떨리는 것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미끄러운 길 위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턱까지 꽁꽁 싸매고 있었고 고글은 목에 걸려 있었다. 그는 번쩍이는 오토바이를 교통정리하던 경찰관 근처에 세우고 진흙투성이 도로에 한쪽 발로 균형을 잡으며 질문을 던졌다. 예, 경사님. 교통경찰관이 말했다. 봤습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사실 난폭 운전으로 체포하려고 했는데 도망쳤습니다. 저스테키시군. 켄튼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뾰족한 코에 갸름한 얼굴을 한 남자 맞나? 교통경찰관은
앞유리에 가려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는 보았다며 자세히 묘사했다. 엘머의 차고에서 훔친 차로군. 적어도 엘머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마도 그가 내줬을 거야. 버리는 셈치고. 어느 쪽으로 갔다고 했지? 경찰관이 방향을 가리켰고 경사는 시동을 켜고 어두운 거리를 덜컹거리며 내려갔다. 그는 아쉽게 스태킷을 놓쳤는데 이는 모두에게 불행이 되었다. 놀라운 모험의 시작에 있던 스태킷에게도 말이다. 시동을 끄고 그는 계속 걸었다. 약 50m 떨어진 곳에 그가 지나온 길보다 훨씬 잘 정리된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가장 황량한 교외 지역에도 고급 주택가가 있지만 이곳은 각각 넓은 공간에 독립된 빌라들이 있었다. 철제와 기묘한 생유리가 장식된 현관과 현관 램프,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그리고 덮개가 덮인 장미 정원이 있었는데 어느 빌라도 서로 닮은 구석이 없었다. 저 멀리 빨간 불빛이 보였고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다. 결국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었다. 맛있는 음식과 술, 무엇보다 조 스태킷에게 필요한 안락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도 훔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자동차가 보였다. 그는 자동차 근처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지 아니면 차에서 내린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운전석 문이 닫히는 소리도 시동 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면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불안한 눈을 좌우로 움직였다. 모든 집에는 사람이 있었고 밝은 불빛이 창문을 덮은 커튼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들렸고 2대의 축음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로 끝집 문 앞에 서 있는 번쩍이는 자동차를 향해 있었다. 그 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 박공지붕의 다락방에서부터 1층까지 집 전체가 깜깜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것은 스판자였다. 그의 심장은 뛰었다. 왜냐하면 스판자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 쉽게 팔리는 차였기 때문이다. 새 차라면 1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차는 유라시아인들과 부유한 힌두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런던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장물아비인 빈키 존스에게 현금으로 최소 60파운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차는 일주일 안에 나무 상자에 실려 인도로 보내질 것이며 그곳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릴 것이다.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엔진이 부드럽게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 스태킷은 운전석에 자연스럽게 앉아 소리 없이 문을 닫았고 스판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차는 새 차였다. 완전히 새 차. 최소한 160km는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속도를 내며 도로 끝까지 달렸고 넓은 공터를 빠져나와 또 다른 상점가로 들어섰지만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그는 탁 트인 시골길을 따라 애셔를 돌아 포츠모스 도로를 통해 런던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자동차 절도 기술은 도난 신고가 즉시 접수될 수 있는 경찰 관할 구역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 몇 시간 후에야 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추가로 챙길 만한 것이 차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뒤쪽에는 큰 여행용 트렁크가 있었고 차 내부에도 몇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적당한 순간에 그는 여유롭게 차를 뒤져볼 생각이었다. 지금은 킹스턴 우회 도로를 타기 위해 앱솜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다. 그는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킹스턴 우회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너무 궂은 날씨라 차가 거의 없었다. 스태킷은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뒤질 적절한 장소를 고민하던 중 뒤쪽에서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슬라이딩 창문이 열렸을 것으로 생각하며 손을 뻗어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계속 운전해. 돌아보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그가 무심결에 반쯤 몸을 돌리는 순간 권총의 총구를 보았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도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반쯤 회전하다가 다시 균형을 잡았다. 계속 운전해. 내가 말했잖아.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버츠머스에 도착하면 웨이브지리로 방향을 틀어. 멈추면 바로 쏴버릴 거야. 알겠어? 조 스태킷의 이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라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800m를 달리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경마장을 통과할 때까지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레드헤드 방향으로 좌회전해. 운전자는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공터에 도착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스태킷은 그곳이 완벽히 고립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속도를 줄이고 왼쪽으로 차를 대. 좋아. 이제 전조등을 켜도 돼. 차는 울퉁불퉁한 땅 위를 미끄러지듯 덜컹거리며 나아갔고 바퀴는 고사리 덤불 사이를 가로질렀다. 멈춰. 조 스태킷 뒤에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운전석 문을 휙 열어젖혔다. 내려. 그가 말했다. 먼저 라이터부터 끄고. 총을 가지고 있나? 총이요? 내가 왜 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는 남자가 비춘 손전등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다. 넌 신이 보내준 특별한 존재야. 스태킷은 손전등 불빛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손에 든 총만 볼 수 있었는데 낯선 이는 총이 빛에 비쳐 명확하게 보이도록 했다. 차 안을 들여다봐. 스태킷은 차를 들여다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좌석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또 다른 것도 보았다. 차 안에 끼어있는 자전거였는데 한쪽 바퀴는 천장을, 다른 쪽 바퀴는 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웅크린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죽어 있었다. 마르고 키가 작은 남자였으며 짙은 머리카락과 짙은 콧수염을 가진 외국인이었는데 그의 관자놀이에는 작은 붉은 구멍이 있었다. 끌어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령했다. 스태킷이 뒷걸음치자 강한 손이 그를 차 쪽으로 밀었다. 끌어내. 차 도둑은 식은땀으로 얼굴이 젖은 채 명령에 따랐다. 그는 죽은 남자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고 시신을 끌어내 고사리 위에 눕혔다. 그는 죽었어요. 스태킷이 흐느끼듯 말했다. 완전히.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갑자기 손전등을 껐다. 멀리서 도로 위로 한 줄기 빛이 빠르게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빛은 애셔 방향으로 가던 자동차였다. 차는 지나갔다. 내가 시신을 차에 넣은 직후에 네가 오는 걸 봤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지.
네가 그냥 평범한 행인이길 바랐어. 그런데 네가 차에 타는 걸 보고 네 직업을 대충 짐작했지. 이름이 뭐야? 저 스테이킷입니다. 스테이킷? 그가 다시 그의 얼굴에 빛을 비쳤다. 놀랍군. 엑세터 사건 기억나? 네가 망치로 죽인 그 노파 말이야. 내가 널 변호했었지. 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빛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얼굴을 응시했다. 렌튼 씨?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맙소사, 변호사님. 너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지. 그리고 내가 증거에서 허점을 찾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너는 죽은 목숨이었어. 스테이킷, 넌 사형될 거로 생각했지? 그렇지 않나? 우리가 예전에 교수형 집행 도중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 조 스테이킷은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변호사님.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2번 재판할 순 없잖아요. 그러고는 발치에 있는 시신을 바라보았다. 검은 콧수염을 기른 말쑥한 작은 남자는 관자놀이에 붉은 구멍이 난 채로 누워 있었다. 렌트는 죽은 남자 위로 몸을 숙여 재킷 안쪽에서 지갑을 꺼내 10장의 지폐를 꺼냈다. 이걸 네 주머니에 넣어. 그는 명령에 따랐지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고 소중한 지폐가 든 지갑이 다시 죽은 남자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이유는 더욱 궁금했다. 렌트는 도로를 뒤돌아보았다. 진눈깨비가 눈이 되어 내리고 있었다. 진짜 눈이었다. 작고 빽빽한 눈송이는 마치 땅 위에 안개가 깔린 것처럼 보였다. 넌 이 상황에 어울려. 살 자격이 없는 인간. 이 만남은 운명이야. 운명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조 스테킷은 대담해졌다. 그는 변호사이자 신사인 아치볼드 렌튼과 대면해야 했는데 범죄적인 관점에서 보면 렌튼은 그보다 하수였다. 스테킷은 자신에게 돈을 준 이유가 입막음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렌튼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를 몰아붙이려 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렌튼 변호사님? 이건 나쁜 짓 아닌가요? 이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그때 스테킷은 렌튼의 손에서 나온 불꽃을 보았을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총에 맞았고 바닥에 놓인 시신 옆에 눕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아치볼드 렌턴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권총을 점검한 뒤 약실을 열어 총알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다. 그런 다음 그는 검은 코수염의 작은 남자의 손 가까이에 권총을 내려놓고 조 스테킷의 시신을 차로 끌고 가 아직 따뜻한 스테킷의 손에 다른 권총 손잡이를 쥐어주었다. 이후 그는 여유롭게 차에서 자전거를 꺼내 도로에 내려놓았다. 이미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렌트는 2시간 후 집에 도착했다. 인근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리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가 보낸 전보였다. 여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는 아내가 잊지 않고 전보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그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다.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figgy pudding and a cup of good cheer.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So bring it right here.